설레는 시니어 토크쇼 백설기! 100세까지 설레고 기쁘게 어떻게? 건강하게! 네, 안녕하십니까. 큐 인봉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두선입니다. 오늘도 백설기 활기차게 출발을 해봤는데요. 네. 먼저 함께 하시는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우리 육의 건강을 책임져 주실 건강 멘토단 세 분을 소개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그리고 백설기의 패밀리 세 분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그리고 영의 건강을 책임져 주실 찬양으로 함께해 주시는 김석균 목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야, 김석균 목사님은 뭐 찬양 1세대 사역자로서 맞습니다. 정말 바쁘게 복음성가 진짜 많이 만드셨잖아요. 네. 몇 곡 정도 쓰셨는지 기억은 하세요? 제가 주 사역은 작곡이 아니고 네네. 찬양 사역이잖아요. 가서 네네. 찬양 부르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잖아요. 네네. 전문적으로 제가 작곡만 했으면 많이 썼겠지만 네네. 틈틈이 쓴 곡이 400곡. 틈틈이 400곡. 전문으로 썼으면 한 4만 곡 정도 되겠네요. 뭐 그 정도 됐겠죠. 네. 제가 기억하는 것만 해도 그렇죠. 뭐 딱 대보라 그러면 뭐 예수가 좋다오, 네. 사랑의 종소리, 하나님의 약속, 주님 손잡고 일어나세요, 네. 뭐 등등등 많은데 힘을 내세요. 이 수많은 곡들 중에서 그래도 제일 애착이 가고 한 곡만 꼽아주세요 그러면 어떤 곡 꼽으시겠어요? 97년 외환위기가 오기 전에 네네. 외환위기가 마치 올 것처럼 만들어진 곡이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라는 곡이에요. 네. 예. 뭐 그 이전에도 힘들고 아프고 고통당하고 슬픈 사람들 많지만 네. 외환위기 때 엄청난 많은 그 사람들이 고통당했잖아요. 그렇죠. 힘들었죠. 이 곡이 그때 굉장히 많은 사람을 세워주고 회복시켜 줬는데 여전히 지금도 외환위기를 맞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데 그 곡이 그러면 그 곡 좀 한번 저희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듣고 싶어요. 네네. 그렇게요. 네. 만 나오면 바로 찬양해야죠. 바로 해. 예. 후렴은 같이 하는 거예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같이 합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정말 많은 분들이 이 곡으로 힘을 얻으셨을 거예요. 예. 자, 그리고 오늘 또 새롭게 백설기를 찾아주신 분이십니다. 박준범 원장님. 우리 한국 기독교 의료선교협회 회장님이세요. 근데 한국 기독교 의료선교협회 그냥 이름만 딱 들으면 그냥 느낌 아실 것 같죠? 그쵸. 예. 네네. 원장님 어떤 단체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우리 한국교회 굉장히 소중한 단체인데요. 네. 1969년도에 설립이 되어서 올해로 한 56년 된 의료를 통해서 복음을 땅끝까지라고 하는 모토를 가지고 의료계, 다음에 목회 그룹, 또 비즈니스 그룹들이 네. 1969년도에 설립한 84개의 연합단체입니다. 69년도에 69년도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4개 연합단체, 이 84개 연합단체 안에는 교회 의료선교부, 네. 그다음에 의료 NGO들, 의료 선교사를 파송하는 파송 단체들이 네. 이렇게 묶어진 연합단체고 매 2년마다 의료 선교대회를 네. 갖습니다. 그래서 올해 19차 의료 선교대가 예정이 돼 있고 네. 거의 이제 선교사를 발굴하고 의료 선교사를 발굴하고 파송하고 하는 일을
저희 국내에 여러 이제 선교사 인재들을 발굴하고 네네. 동원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와. 지대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그런 단체인데 네네네. 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한국 기독교 의료 선교 예. 협회. 옆에. 최근에 엄청나게 큰 대회를 열었다고 그러는데 어떤 행사였나요? 예, 매 2년마다 의료 선교 대회를 한 번은 서울, 한 번은 이렇게 지방 도시, 네네. 이렇게 지역 교회와 선교병원들이 호스트를 해서 네. 선교대회를 열고 있는데 광화문에 있는 세문안 교회에서 네. 의료 선교 대회가 지금 한 1,000명 이상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그 이틀 전에는 각국에서 온 한국 의료 선교사님들이 모이는 한국 의료 선교사 대회가 4일과 5일 이틀간 있게 됩니다. 정말 큰 행사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의사 선생님들만 가는 거예요? 의사, 간호사, 치과의사, 한의사 네. 우리 뭐. 민간인은 못 가요? 저 환자는 못 가요. 갑니다. 오십니다. 환자는 집에 세 계셔주세요. 여기 세 분이 환자 대표로 참석하시는 네. 걸로. 꼭 오십시오. 정말 환자분들이 너무 의사 선생님을 좋아하셔가지고 예. 오셔서 아이고, 네. 세계 각국에서 있는 의료 선교의 스토리나 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함께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으니까. 정말 수많은 선교를 다니셨을 텐데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뭐 선교지였던지 아니면 뭐 이렇게 그 사람. 중동의 예멘에 아주 가난한 나라입니다. 네. 예멘이 뭐 지금 전쟁과 내전으로 많이 파괴된 상태인데 네. 그곳에서 제가 의료 선교를 10수년 했는데 네. 특별히 제가 이제 외과이기도 하지만 원청이 환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부순구 계열이 네. 많이 이제 이게 벌어져서 우리나라 같으면 1살, 2살이면 수술을 이미 다 완료해 주는데 네네. 그런 나라는 가난하고 의료 기술이 없어서 15살, 20살 되어도 이걸 벌리고 다니는 아주 그런 사회적으로 굉장히 소외되는 저희들이 한국에서 전문팀을 초청해서 캠프를 수차례 열었습니다. 네네. 한 번 할 때 아침 7시부터 저녁 한 8시, 9시까지 계속 수술방에 우와. 수술을 해서 많은 한 200~300명의 아이들을 수술을 했습니다. 200~300명. 네, 그리고 이제 그 기술을 예멘 의사들한테 네. 이제 또 훈련시켜주고 네네네. 그래서 한 환자가 기억나기보다는 여러 환자들이 기억이 나는데 그곳에 그렇게 이 구순계열 그게 네. 많은 원인이 있어요? 예, 구순열 9계열이 그 이제 유전적인 요인이 있는데 특히 이제 사촌이나 이 가족 간의 결혼이 있을 때 유전자 변형이 많이 일어나서 그 원인이 가장 크고 두 번째는 이제 임신 중에 바이러스나 이런 감염 때문에 네. 이 두 가지가 예멘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렇게 복합돼 있다고 봐야 됩니다. 네. 우리나라는 임신 중에 감염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또 사촌 간의 결혼이나 이런 친족 간의 결혼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갈수록 줄어드는데 네네. 과거에 우리나라 50년대, 60년대만 해도 국외 구순열이 꽤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국가 프로젝트로 수술했던 팀들이 예멘에 오셔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그렇군요. 굉장히 우리의 과거의 국외 구순열 스토리도 들어보고 네. 그때는 할머니들이 너무나 그런 아이들이 태어나면 집안의 어른들이 너무나 슬퍼하시고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네. 것이었는데 예멘은 그게 좀 다반사여서 네. 정말 보람 있는 프로젝트를 저희들이 또 한편에서는 했었습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네. 백설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네네. 오늘 주제 저희가 바로 공개해드리도록 오늘은 하겠습니다. 바로입니다. 오늘은. 조금 무서운 주제입니다. 바로 암입니다. 암. 네, 맞습니다. 암은 한국인의 사망 원인 1위로 지금 그쵸. 달리고 있는 그런 질병인데요. 네. 우리가 고령화되고 또 생활 습관이 나빠지고 하다 보니까 이 발병률도 점점 증가하고 네. 있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래서 암이 왜 생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모든 암에 대한 A부터 Z까지 모든 네. 것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 박준범 원장님께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3대 암이 있다면서요? 예, 분류에 따라서 3대암 혹은 5대암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요. 네. 네. 먼저 위암이 좀 이렇게 랭킹 아주 높고요. 네. 그다음에 위암, 간암, 간암, 대장암, 대장암. 이런 소화기암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높고 네. 또 5대암까지 다 들어가자면 이제
갑상선암과 폐암 이런 암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제가 듣기로는 암이라는 게 사실 조기에 발견해서 네. 빨리 치료를 하면은 상당히 예후가 좋은데 처음에 경미한 증상이라도 이런 것을 방치하게 되면 급속도로 발전하는 게 암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더 겁이 나긴 하는데 초기 증상 예. 관심이 많거든요. 원장님 초기 증상들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초기 증상은 그 위암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우리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는 그 증세랑 아주 유사하게 나타나서 네. 좀 감별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소화력이 떨어지고 속이 쓰린달지 뭐 이런 증상들이 먼저 나타나고요. 이게 좀 장기적으로 되면서 속이 거북하고 복통이 있거나 그리고 이제 이것이 좀 장기화되면 이제 구토나 미식거림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이게 전형적으로 뭐 위염을 갖고 있을 때나 네. 또 역류성 식도염을 갖고 있을 때도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네. 대장암 같은 경우가 이제 약간 증상이 좀 늦게 나타나는 좀 조용한 암입니다. 배변 습관이 좀 변합니다. 그 전에보다도 설사가 있거나 아니면 변비가 있거나 이렇게 배변 습관이 완전히 변하고요. 그다음에 혈변이 있거나 네. 아니면 검은 변이 있거나 이럴 때는 상당히 이제 출혈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진행을 한 중반 정도로 진행을 했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복통이 있거나 그다음에 대변으로도 시원하지 않는 잔변감이 있고 네. 네, 이런 그러면서 이제 무력하고 피곤감이 빨리 오는 이런 것이 이제 대장암의 초기 증상입니다. 네. 그다음에 간암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좀 피곤하고 무력감 있는 것이 네. 간암의 1차 증상이고요. 네. 다음에 이제 좀 더 진행이 되면은 간에 이제 상복부가 좀 불편하고 또 이제 그 정말 입맛이 떨어지고 소화력도 떨어집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에 좀 더 진행이 되면 이제 눈이나 피부에 황달이 나타나는 걸 네. 통해서 간 수치가 많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건강검진을 통해서 간암을 발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암은 환경적인 요인에 영향을 좀 많이 받는다. 예. 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예. 근데 뭐 담배 전혀 안 피시던 주부님이 폐암에 걸린다거나 그런 경우 있죠. 뭐 네. 술 전혀 안 드시던 분이 뭐 간암에 간암 걸린다거나 걸리고. 네.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예. 저는 그 암의 원인 왜 생기는지도 너무 궁금해요. 예, 이 환경적인 요인이 1차입니다. 한 80에서 90%가 환경 요인입니다. 그래요. 80에서 예. 90%가. 근데 그 환경 요인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네. 생활 환경에 독소가 있고, 즉 우리는 발암 물질이라고 하죠. 네. 근데 환경 요인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발암 물질인데 음. 생활 환경의 모든 곳에 발암 물질이 군데군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세탁소에서 세탁을 하고 오는 그 옷 자체에도 케미칼이 묻어 있는 거죠. 우리가 쓰는 모든 계면 활성제, 샴푸, 또 이게 무슨 스프레이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케미칼입니다. 암의 개념으로 보면 다 독소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담배 안 피고 뭐 다른 환경 요인이 없는데 왜 암에 걸리죠는요. 아주 세밀한 독소들이 군데군데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잘 모릅니다. 네. 저희들이 독소 연구, 특히 바람과 관련된 독소 연구를 하다 보니까 가장 케미칼이 많은 곳이 공항입니다. 공항이요? 공항은 다 은폐되어 있는 큰 공간인데 모든 인종과 모든 사람들의 분비물이나 이런 케미칼들의 종합이죠. 그 내부 안에서의 먼지들이나 이 분진들이나 독소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 공항에 갈 땐 마스크를 꼭 써야 그렇습니다. 되겠네요. 저도 이제 독소 몰랐다. 공부를 하면서 공항과 비행기 안에서는 꼭 마스크를 하는 게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니 그걸 나 지지난주에 외국 갔다 왔는데 아유 사람들 좀 알아보라고 마스크 벗고 다녔지. 아유 세상에. 아니 사람이 말이야. 아니 내 건강을 위해서 마스크를 써야 되겠군요. 이름 쓰세요 앞으로는 좀. 아니, 저는 진짜 처음 알았어요. 공항이 그런 케미칼적인 위험 요소가 제일 많은 제일 곳이다. 많죠. 그래서 어머. 그거 하나 이제 이 환경적 요인이 크고요. 네네네. 그다음에 직업이나 작업 환경도 있죠. 네. 직업이나 각종의 케미칼들, 네. 금속의 문제들, 그다음에 그 연기들의 문제들. 요즘에 그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만성적으로 이렇게 탄 음식의 그래요. 그런 연소 때문에 네. 지금 폐암이 좀 증가하고 있다는 보고들이 있고. 맞아요. 저도 아내가 음. 자기 폐암 걸린다고 그 가스 레인지를 인덕션으로 인덕션으로. 예, 바꿔달라 예, 예. 그래갖고 네. 처음엔 안 바꿔준다고 했다가 얘기 들어보니까 바꿔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네, 드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환경적인 요인이 한 80~90%에 해당이 되고요. 두 번째가 이제 유전적인 요인입니다. 아하. 이 유전적인 요인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가 이제 자기에게도 있는 그 유전자가 예를 들어 유방암이나 난소암, 대장암들을 일으키는 유전성 암이 있고요. 세 번째는 감염이 원인이 됩니다. 바이러스나 세균 때문에 예를 들어 B형, C형 간염의 이 바이러스는 간암을 일으키고요. 네. 다음에 이 헬리코박터 이건 세균인데요. 이것은 위암을 이렇게 일으키는 요인이 되기도 하고요. 다음에 이제 우리 여성암 중에서는 인유두종 바이러스라고 이제 우리가 백신을 맞지 않습니까? 네. 예, 사춘기 때까지 네. 그런 것은 주로 이제 자궁암이나 자궁내 이제 경부암이나 네. 항문암을 일으키는 요인이 됩니다. 네. 그 이제 세 가지가 메인 요인이고 네. 나머지가 이제 기타 요인으로 또 뭐 면역 호르몬제를 복용하는 분들, 면역이 떨어진 분들 이런 이제 기타의 부류로 네. 되고 있는데 이제 종합하자면 후천적이고 생활적인 요인이 8, 9, 10%, 그다음에 유전적인 요인이 5에서 10%에 해당이 그러니까요. 됩니다. 그렇군요. 한의학으로 암을 치료할 수 있나요? 아니면 암에 걸려도 한약을 복용해도 되나요? 뭐 이런 질문들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요. 예, 정말 많이 듣습니다. 네. 왜냐하면 한의원에 암 걸린 환자들 그리고 이제 내가 이제 환자가 돼 본 분들은 어떤 방법이 있는지 다 찾아보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제 궁금해하는 게 암에 걸렸는데 한약을 먹어도 되나? 예. 그래 대부분 이제 여성 질환암 특히 호르몬 영향에 의해서 발달하는 그런 암들을 치료하는 의사들은 꼭 치료가 끝난 뒤에 한약은 먹지 말라고 또 티칭을 하시죠. 그래서 이런 환자분들이 와서 내가 재발 안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 너무 많이 오세요. 보통 한 3가지 분류 정도가 있는데 보통 이제 첫 번째 암이 완치가 됐는데 내가 재발 안 하도록 좀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환자분들이 있고요. 어떤 경우는 말기암이라서 내가 어떤 치료도 도움이 안 되는데 한 방이라도 방법이 없을까요? 이런 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암 요양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암 치료하면서 또 실비도 되니까 한 방으로 와서 또 집에 가기는 어렵고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케어받기 위해서 오시는 분 한 3부류 정도가 있는데 한방적으로는 적취라는 이제 문들에 보면 덩어리가 생겨 있는 종양 같은 것 그런 것들을 약으로 치료를 해 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예전에 있었던 병원 또 이제 우리 박준모 원장님께서 하고 있는 병원 이런 병원은 좀 오픈돼서 한방도 좋은 장점들을 같이 찾아서 같이 하자라는 치료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곳에서 나와 있는 논문들을 보면 방사선 치료나 이런 화학 치료를 하는데 면역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쵸. 열심히 치료해서 암세포는 잡았는데 내가 너무 힘없어 죽어 뭐 이런 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한방 치료를 같이 했었을 때에 완주하고 성공 확률이 높아지는 것 네. 그런 논문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 그렇기 네. 때문에 한약은 의사들과 한의사들이 좀 협조가 되는 곳에서 잘 치료를 한다면 네. 훨씬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치료 방법입니다. 네. 통합암 치료라고 하는데 이게 과학적이고 검증된 다음에 문제가 없는 양방과 한방이 네. 함께 환자의 암세포도 죽이고 면역도 증강시켜주는 그런 치료들을 위해서 이게 그냥 단순히 협력 정도가 아니라 같이 움직이는 같이 치료해서 협의해가지고 같이 하는 그런 치료를 하고 있어서 네. 갈수록 우리가 이쪽으로 더 발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한방도 역사가 깊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분명히 네. 그 임상이 방향이 많이 있죠. 그럼요. 예. 우리 김민철 원장님께 또 여쭙고 싶은 게 물론 암에 걸리면 환자가 제일 힘드시겠지만 그 환자의 가족분들이 또 겪게 되는 힘듦이 뭐 거의 80%가 고도의 심리적 스트레스로 힘들어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다면 우리 그 가족분들 암 환자 가족들에게 적절한 치료와 도움 어떻게 좀 해드리면 좋을까요? 제가 봐도 이 암 환자의 가족들을 잘 케어해드리는 게 너무 중요하고 그러니까 암이 생기면 사람의 심리가 당연히 좀 어두워질 거 아닙니까? 네네. 예.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로 극복하기 전까지는 어두워질 때 이 어두워진 마음은 바로 옆에 있는 가족에게 영향을 줘서 네. 그 가족은 이 암 환자의 심리를 담게 돼요 원래는. 그러니까 이게 더 큰 어려움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어디 가서 힘을 얻고 왔는데 암 환자를 보면 그 마음에 또 영향을 받아서 또 우울해지고. 그러니까 이 암 환자 가족은 이거를 좀 인식을 해서 내가 어디 가서 뭐 그게 상담이든 뭐든 내가 희망적인 메시지와 마음을 이렇게 좀 전달할 수 있는
2배, 3배의 힘이 필요하니까 아. 그걸 해줄 때 암 환자가 훨씬 힘을 얻어요. 네. 그 암 환자가 더 잘 낫느냐 아니면 만약에 말기암이라면 잘 수용하고 가야 되는데 그럴 때 필요한 게 정서와 이 마음의 힘이니까 네. 그것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중요한 그 가족이 옆에 네. 있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 좀 이렇게 각성하고 준비해 줄 수 있는 모든 치료를 상담을 좀 해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암으로 고통받는 분 계시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얼마든지 힘을 좀 얻고 오히려 내가 밝은 모습으로 암 환자를 도와주면 둘 다 이렇게 시너지가 일어날 수 있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주변에 암 환자가 엄청 많고 많으니까. 예, 또 고통받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음. 우리 패밀리 분들은 네. 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네. 또 주변에 그런 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네요. 네. 우리 부부하고 친해 동창이야. 네네. 자주 만나는 너무 사랑하는 사이인데 그 부인이 유방암에 걸려서 유방을 절제를 하고 1년 있다 또 재발이 돼가지고 또 옆에 있는 유방을 수술하고 한 달 만에 아저씨가 남편이 네. 후두암 말기로 이게 드러난 받았어. 거예요. 아, 부부가 그럼 부부가 예, 예, 예. 암으로. 그래가지고 그 병원에서 7개월인가 시한부를 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 아내분이 태어난 지 한 달밖에 안 됐으니까 당신 그 이게 보양을 해야죠. 보양을 해야 되는데 남편이 그렇게 됐으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그 부부를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사이야. 네. 그래서 전도하려고 엄청 노력을 했어요. 네네. 우리 교회에 그 전도 집회에도 초대했었고 또 구역 예배에도 초대했었고 만나기만 하면 복음을 전하고 내가 지금 우리 여기서 이렇게 친하게 잘 지내는데 나는 천국 갈 건데 나랑 놀으려면 예수 믿어야 된다. 그 얘기 제가 수도 없이 했거든요. 네네. 근데 아저씨는 좀 마음이 많이 열려 있는데 이 아내분이 굉장히 성품이 좋고 부드럽고 온유한 분인데 네. 철벽이야. 신앙에 대해서는 철벽인 거야. 아. 그래갖고 그 남편분이 네. 이제 그렇게 이제 심해지고 그런 상황에 목사님 모시고 몇 번 갔어요. 가서 손을 잡고 이제 하늘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전하고 그러니까 그분은 마음이 많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목사님이 얘기를 하면은 목사님 손을 꼭 잡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라버니 우리 누구나 죽어. 근데 우리 거기 가면 죽지도 않고 나 만나서 재밌게 놀고 싶잖아. 그러면 웃어.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그러니까 천국을 받아들이는 거죠. 네네. 그리고 이분 정말 멋있는 분인 게 7개월 시한부 받았잖아요. 네. 근데 동창회에 또 한 번 나와가지고 휠체어 타고 나와갖고 너네들 나 마지막일 수도 있어. 그러면서 왔어요. 아. 그리고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가까운 친구들을 한 10명을 집으로 불러가지고 음식을 해갖고 다 먹으라고 자기는 못 먹잖아요. 오라버니는 한 숟갈도 못 먹는데 우리 이렇게 먹으라고 이러고 싶어? 그러니까 먹으래. 그거 야. 보는 게 자기는 너무 즐겁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신앙이 있어도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하여튼 고개는 끄덕였지만 그리고 한 달 만에 돌아가셨는데 저는 그분이 예수를 영접했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저랑 같이 신방했던 목사님도 그래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 고개 끄덕끄덕하고 내 손을 꼭 잡고 그거 신앙 없으면 못하는 일이라는 거야. 근데 그분이 돌아가셔서 제가 그 아내분한테 오라버니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영접하신 거예요. 제가 얘기해도 이 아내분은 단호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 돌아가신 다음에 하는 그 삼오제 그런 거를 49제. 아주 불교적으로 지극정성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엊그제 또 그 아내분을 만나가지고 또 식사 같이 하면서 형님 예수 믿어야 돼. 예수 안 믿으면 돈 암만 많아도 말짱 꽝이야. 갖고 가기를 해. 뭐 어떡할 거야. 천국 갈 때는 돈도 다 필요 없고 다 두고 가야 되는데 예수 안 믿으면 그냥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야. 나도 못 봐. 나도.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헤어졌는데 네. 제 숙제죠. 근데 너무 완고해. 네. 믿음도 선물이라는 게 네, 그거 참 너무 그분이 좀 받으셨으면 하는 느끼는데 그런 마음이 하여튼 드네요. 사람이 착하게 여기서 제가- 우리가 멈출 수는 없으니까. 없어요. 우린 그러니까 우리 다 같이 그분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이 시간 지금 이후로 이 순간 좋습니다. 하는 거야. 네. 자, 그럼 김창기 김창기 집사님은 네. 혹시 우리 매형이 네. 그
간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이제 매형은 그때 이제 처음에 간암으로 판정됐을 때는 이제 교회를 잘 안 다니실 때죠. 그래서 근데 깜짝 놀라가지고 갑자기 간암이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누나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누나 그 매형이 왜 갑자기 간암이야? 그랬더니 누나가 하는 말이 맨날 술 처먹고 들어와서 행패 부리고 집안 살림 막 뒤집어 던지고 그냥 별짓을 다 했어. 그러더니 저렇게 간암 걸렸지 뭐냐 그러더라고요. 매형이 그렇게 술을 많이 드셨어요?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야.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간암에 걸려가지고 내가 매형한테 가서 그랬죠. 매형 그러면은 우리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그 예배 드리고 기도 좀 받으면 어떨까요? 하고 눈치를 살짝 보면서 얘기했지. 안 믿는 사람이니까. 예.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저랑 같이 가지 그래? 기도 좀 받아보. 손도 이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다행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 매형을 모시고 교회 가가지고 급하시지. 예배 드리고 예. 이제 기도도 받고 그랬는데 얼마 있다가 이제 심해져가지고 음.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네. 입원했는데 그냥 배 복수가 이만큼 차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말도 못하고 그냥 눈도 못 뜨고 그냥 이렇게 눈만 감고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두 번째로 또 얘기했지. 매형, 저 목사님 내가 모시고 올 테니까 예배도 드리고 기도 좀 받으시면 어떠세요? 그랬더니 가만히 있다 거기만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목사님 모시고 와가지고 이제 예배드리고 기도를 받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한 일주일인가 있다 이제 돌아가셨어요. 근데 나는 매형이 돌아가셔서 좀 마음은 아프고 그러지만은 근데 매형이 예배나 기도 받는 걸 거부를 안 하고 일단 예수님을 영접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나는 그게 한편으로는 되게 기뻤어요. 그래서 이제 매형이 돌아가시면 그냥 가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한 거다. 그러니까는 기뻐가지고 한결은 마음이 굉장히 편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 누나한테도 내가 그랬어요. 누나, 저는 매형이 그래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와서 마음 한편으로는 참 기쁘고 홀가분했다. 그래도 그 와중에 다행은 아니냐 그랬더니 누나도 그러더라고. 그래 창준아 내 동생 매형을 위해서 그렇게 해줘서 정말 고마워. 그러시더라고. 그러니까요. 그걸 또 옆에서 그냥 의지적으로 이렇게 눈치는 보이지만 네. 안 믿는 분이라 또 얼마나 완고하신 분이셨겠어요 그 전에. 그렇죠. 네. 그런데도 계속 그 네. 예수님을 전하시고 복음을 네. 전하시려고 노력하셨던 김창존 집사님도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를 위해서 박수 한번 쳐요. 아니 근데 지금은 다들 주위에 이제 계신 분들의 암 얘기를 해주셨지만 맞아요. 우리 김석균 목사님께서는 사실 투병을 하셨던 분이시잖아요. 네. 최근이었잖아요, 그쵸 목사님? 사실 네. 코로나 때인데 네. 네. 코로나 때 우리 사역이 다 멈췄잖아요. 그래서 그 멈춘 사역 시간이 남으니까 몸에 좀 뭐가 문제가 있나 해서 피 검사를 했는데 PSA 수치가 있잖아요. 전립선 수치가 뭐 3.8에서 4, 그 사이에 3.6, 7, 8. 그 의사는 이 정도면 그 암으로 판단을 안 해요. 그 정도는 뭐 4에서 10 사이가 회색지대라고 하니까 뭐 10이 넘는다면 모르지만 그 전립선 수치가. 근데 의사가 그게 제가 살려니까 그러는 거야.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번 조직 검사를 해봅시다. 아 그래도 모르니까. 조직 검사 하니까 암세포가 있는 거야. 내 전립선 안에. 네. 근데 제가 또 은혜가 되려니까 이제 큰 종합병원인데 보통 환자들이 그 암 환자로 판명을 받아도 금방 수술이 안 돼요. 네. 수술이 뭐 한 달 후도 있을 수 그렇죠, 있고 그렇죠. 네. 이게 또 암세포가 진행형이면 그 사이에 진행도 될 수 있잖아요. 근데 또 의사를 잘 만나서 네. 또 의사를 제가 좀 바꿨어요. 뭘 바꿔요? 의사를 수술할 의사를 갑자기 은혜가 되길래 좀 의사 바꾸면 안 되냐 했더니 안 된대. 그래서 왜 안 되냐고 그랬더니 그럼 한 번만 된대. 나도 처음 알았어요. 네. 그래서 의사를 바꿨는데 야 다음 주에 하자 이렇게 된 거야. 아. 그래서 다음 주에 수술을 해서 그 수술 예후는 초기니까 네. 좋았고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진 방송이 아주 특별한 찬양 프로그램이 네, 아특찬. 미리 예비되어서 준비 중인데 저는 암 수술을 받고 있는 거야. 방송국은 몰라. 네. 근데 저는 이미 프로그램에 들어가야 되는데
암은 환자고 수술이 늦으면 프로그램 못 할 수 있는 네. 그 과정을 다 하나님이 아시고 야, 미리 땡겨서. 수술하게 하셔서 땡겨 하고 그 프로그램에 2월에 들어가게 될 건데 야. 그러니까 1월에 수술하시고 2월에 방송에 방송 들어가신 들어갔어요. 거예요. 그게 만약에 2월에 수술했으면 그 프로그램은 제가 못 못하시죠. 들어간 거죠. 네. 근데 제가 그 암 수술을 받으면서 그 경험한 게 뭐냐면 네. 암은 누구나 걸릴 수 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암세포가 하나쯤은 자라고 있을 수도 있다. 네. 방치하고 무관심하고 이러다 보면 암을 키우니까 하여튼 건강검진은 자주 받아라. 받아라. 예. 그리고 남이 하는 이야기를 지나치지 말고 나도 음식물을 너무 많이 먹으면 이것도 안 좋다면 좀 줄여라. 여러 가지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것들이 꼭 네. 필요하다. 네. 그러니까 그냥 지나치지 말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암이라는 게 이제 예방도 중요하고 어. 여러 가지도 중요하니까 초기에 잡을 수 있게 우리가 한번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네.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사님부터 네, 시작해 보시죠. 문영민 권사님. 제가요 오늘도 아침에 이렇게 오니까 왜 언니 얼굴 색깔이 안 좋아 피곤해? 그랬지 아까 그랬지 다 모두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위가 너무 아파요. 위가 너무 아파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역류성 식도염까지 있으니까 막 목을 그냥 제 목을 막 조이죠. 여기는 막 아픈데 내 목까지 막 조여 오는 여기 이 구간이 아주 미칠 것 같이 지금 아픈 거예요. 근데 위염이나 위궤양이 위암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박 선생님. 네. 결론적으로는 가능성이 있기도 합니다. 네. 위염이나 위궤양이 하나의 위암이 되는 과정 중에 이렇게 과정 중에 하나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바로 위암의 세포로 유전자가 변형되는 건 아니고 보통 정상의 위벽 세포에서 이제 조금 위염이 표재성 위염이라고 네. 약간 이제 그 점막이 이제 깎이는 이제 기스나는 그런 상처나는 표재성 위염이 있다가 다음에 이제 조금 진행되면 위축성 위염으로 좀 진행이 되고요. 그 위축성 위염이 조금 더 진행하면 이제 그 암세포의 전 단계인 이제 그 이형성증이라고 이 상피세포 조직화되면서 그러니까 장상피세포 조직화되면서 이형성증으로 가고 그 이형성증이 약간 암 전조 세포라고 봐야 되고요. 그 세포가 이제 마지막으로 암세포로 가는 한 5단계, 6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대부분 이러한 위염과 위궤양은 어떤 특별한 조건과 함께 이제 암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꼭 위암과 위염이 암이 된다란 말은 틀린데 그 위염과 위암이 암으로 가는 과정 중에 많은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번에 이제 제가 이제 그 검진 받았을 때 네. 위에서 그 용종을 떼어냈거든요. 네. 그때도 너무 아팠거든요. 네. 그래서 나는 그 용종 떼낸 곳이 잘못돼서 이 아픈 건가. 그래서 그 떼어낸 선생님한테 너무 아프다. 그 약을 뭐 이렇게 처방해 주셔서 그걸 먹었거든요. 네, 네. 그런데도 계속 지금 이런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이 호밀막을 가래로 막는다고 빨리 가야 되는데 네. 대낮에 이렇게 멀쩡하잖아 또. 안 아파. 밤에만 근데 아픈 밤이면 거예요. 아파? 새벽. 그러니까 새벽. 그게 위산이 많이 분비되는 시간이어서 더 아프신 거 아닐까요? 아이고 나한테 의사 아, 선생님 예, 앞에서 죄송합니다. 네. 의사 나한테 선생님 물어봐. 앞에서 아, 놓고서 우리가 지금 아니, 정말 안타까워서 네. 예, 뭐 들은 게 좀 있어서. 일단은 빨리 예. 병원에 네. 가시니까 제일 급선무일 네. 것 같고. 쌤한테 여쭤봐야 되겠네. 제 의견이 뭐 근거가 위염이 있겠죠. 있고 십이지장염이 있습니다. 실제로 위염과 십이지장염은 조금 다른데요. 이렇게 이제 공복에 주로 이제 새벽에 아프는 통은 주로 이제 십이지장 쪽에 염증이 있거나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최소한 1년에 한 번씩 위 내시경을 통해서 그렇게 해야죠. 위만 보는 게 아니라 아래쪽 좀 십이지장까지 보면서 십이지장에 문제가 없는지. 네. 두 번째는 위 내시경을 통해서 위염이나 혹은 위궤양이 혹은 십이지장 궤양이 발견됐을 때는 그 원인이 과연 헬리코박테리아 때문에 그러는지 아니면 이 무균성으로 그냥 위산 때문에 그러는지 좀 분별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위 내시경을 할 때 헬리코박터 검사를 같이 하죠. 네. 그래서 그곳에서 헬리코박터가 양성이면 헬리코박터를 이제 박멸하는
항생제 치료를 겸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문 권사님 같은 경우는 제대로 된 어떤 치료를 좀 경험하지 아직 못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통증은 굉장히 심해지는데 네.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나이 정도 되시면 1년에 한 번은 내시경 꼭 한다. 꼭 하셔야 된다. 2년보다는 이렇게 위통이 심하시거나 위 소화가 아주 만성적으로 안 좋으신 분들은 최소한으로 1년에 한 번은 내시경 해야 검사를 해서 무조건. 안 좋은 위암이 일어나기 전에 혹은 일어나더라도 아주 초기에 조기위암에서 잡을 수 있는 네, 그런 어떤 투지가 필요합니다. 네. 아, 그 내시경 그거 네. 선생님 2년에 한 번만 하면 안 될까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뭐 2년에 한 번, 그러니까 증상이 없는 분들은 2년에 한 번 하시는 게 좋고요. 증상이 이렇게 있어서 밤에 이렇게 자주 깨거나 위통이 심하신 분들은 1년에 한 번 하는 네, 거고요. 네. 선생님 그러면 이 그 내시경 해러 갔을 때 그 네. 선생님한테 12지장까지 봐주세요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보통 12지장까지를 봅니다. 위내시경 하면 12지장 이게 입구하고 12지장 두 번째 부분까지 관찰을 하는데 어떨 때는 이제 의사분들이 너무나 바빠서 위만 보고 12장까지를 이렇게 쭉 삽입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까 봐봐. 예, 원장님 꼭 12장까지 좀 잘 봐주세요. 봐봐. 이렇게 얘기해야 한마디 해주시면 네, 잘 봐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봐봐, 더 잘했지. 잘해주세요. 잘 물어봤지. 아, 잘하셨네요. 예. 그리고 오늘 녹화 끝나고 뭐 병원 가실 생각 있으세요? 그게 그러니까 저기 제발 좀 가세요. 제발 좀 가세요. 제발 좀 가. 아니 친구들한테는 너 정신머리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래놓고서는 본인이 안 가시면 안 아니, 되지. 공복에 가야 되잖아. 그지? 공복이 안 돼요? 아니 내시경 아, 공복이 존재하진 않는구나, 인생에서. 공복이 힘드셔서. 이거 참 제발, 난처하네. 네. 아, 인생에 공복이 없으신 인생. 아, 큰일 났네. 이거 참, 이거 난처하네. 자 다음에 예. 우리 전승일 권사님께 네. 질문할 수 있는 기회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우리가 옛날에도 왜 그 술 한 잔 이렇게 하는 게 뭐 반주. 반주가 굉장히 좋은 거다. 우리 막 약주라고 그런- 부르잖아요. 네, 술 그래갖고 자체를. 어떤 아저씨들은 밥 먹으면서 꼭 우리 남편 아니에요? 네. 밥 먹으면서 꼭 이렇게 한 잔씩 한 잔씩 하는 하시는 사람이 네, 네, 있어요. 네, 네. 반주. 근데 저 권혁선 선생님한테 여쭙고 싶은데 제 생각에는 그 알코올이라는 게 이 연약한 이 위 벽에 절대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요. 근데 그런 얘기하는 게 그게 근거가 있나요? 네. 술에 대한 오해도 많이 있죠. 네. 그래 이제 특히 이제 저희가 성경에 보면 디모데전서 5장에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잖아요. 물만 마시지 말고 위장과 치료를 위해서 포도주를 좀 써라.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이제 면죄부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성경에도 먹으라 그랬는데라고 이제 먹는데 최근에 WHO에서 술을 발암 제1급 발암 물질로 분류를 했습니다. 1급 발암 물질이 됐다는 거는 성면, 방사선 이런 것처럼 담배 이런 것처럼 위험한 물질이다라고 분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분류된 거는 수많은 데이터들, 역학 조사를 통해서 술이 안 좋다라는 게 입증이 되기 시작했고요. 네. 그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술을 마시게 되면 처음에 인두 후두에 직접 알코올이 자극이 되잖아요. 여기가 지속적인 손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네. 이 구강 쪽으로 암이 많이 발생되고 그다음에 아세트알데히드가 이제 나오면서 식도암, 그다음에 간암 이런 쪽으로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네. 발암물질로 분류돼 있는데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하죠. 뭐 식사할 때 반주 한 잔 정도는 소화도 잘 되고 좋지 네, 네, 않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안전한 만큼의 적은 양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떻게 먹어도 위험하다. 그래서 안 먹는 게 좋다라고 분류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이야기들 하면 많이들 걱정하잖아요. 술 한잔 하면서도 걱정하고 뭐 아까 미세먼지 공항에 가면 이제 나 어떡하냐 독성 있는 소굴에 갔다 왔는데 이런 걱정을 하고 살면 우리 김민철 원장님한테 가서 진료받아야 돼요. 정신 막 건강이 우울하고 아니구나. 두렵고 네, 막 그렇죠. 이렇게 네, 네. 되죠. 그래 인간은 하나님께서 또 독이 들어오면 해독하는 능력을 또 주셨어요.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는 꼭 두 가지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먼저 독성, 염증, 그러니까 그걸 해결하는 해독, 그리고 내 몸의 면역. 그러니까 이제 면역이라는 거가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항상 관리하는 것. 네. 그다음에 온갖 독소들이 살잖아요. 현대인들은. 그렇게 들어왔을 때 그걸 해독해내고 염증을
치료해내는 습관. 요 두 가지를 꼭 실천하시면 네. 그런 위험성으로부터 좀 훨씬 더 안전하실 수 있어요. 네. 아, 그런데요. 제가 며칠 전에 유튜브를 보니까 막걸리가 네. 그 효소 작용을 하기 때문에 발효식품이라 네. 오히려 막걸리를 이렇게 반주를 한 잔씩 매일 먹으면은 네. 건강에도 좋고 뭐 장수하는데도 도움이 된다고 또 그러더라고요. 네. 그건 남소리입니다. 막걸리가 주는 발효의 어떤 도움과 네. 알코올이 주는 발암 물질이 주는 해. 네. 요 두 가지 중에 어떤 걸 더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의견이 나왔을 것 같고요. 네. 뭐 여하튼 WHO의 가이드는 안전한 술은 없다. 네. 예, 뭐 그렇게 새겨 듣겠습니다. 그때 당시 디모데에게 권했던 포도주는 그쪽에 수질이 워낙 안 좋으니까 포도주 자체가 물 대용으로 사용이 맞습니다. 됐던 네, 그때 네. 시대의 포도주는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예. 이제 또 해독하는 그리고 또 약 이런 것들이 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네. 포도에서 나오는 폴리페놀 성분이 네. 항산화 그러니까 염증을 억제하는 작용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약 대신으로 사용됐기 때문에 네. 그 시절에 나왔던 이야기다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예. 네. 나는 술이 참 무서운 게 잠깐만. 네. 그 왜 식당에 가면은요 네. 사람들이 먹고 나간 그 술 남는 거 네, 네, 그걸 모아놨다. 모아 네. 그래갖고 스프레이에다 넣어가지고 칙칙칙 그래요, 뿌려서 그래요. 상을 삼겹잖아요. 닦고 미끈미끈한 그렇죠, 기름을 맞아요. 그 드는 생각이 그 미끈미끈한 걸 그 소주가 다 닦아주니까 네. 그거가 여기 들어가면 우리 여기 벽을. 여기는 어떻게 될까 싶은 거예요. 너무 여기가 그치 상처 아니, 소주는 그런데 와인은 괜찮지 않냐? 우리가 성찬식 때도 이렇게 와인 아니, 좀 그러니까 마시고 그거는 그러자. 그냥 연해짐이잖아. 이거 보세요. 일단 그 질문 하나를 네. 더 받아보도록 김창민 하겠습니다. 집사님. 김민철 원장님한테 네. 저는 이제 그 머리가 좀 아파가지고 이게 두통만 조금만 있어도 아 이게 참 예민해져가지고 이제 기분도 안 좋고 그러는데 암 환자들이 겪는 고통은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그 암 치료하는 환자들이 그 정신과 약하고 치료할 때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약을 먹으면 그것도 괜찮은 겁니까? 이제 보통 정신과 약에 대한 이제 오해도 많긴 한데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꽤나 저희 과 약을 먹고 QT가 잘 된다는 분이 많다니까요. 네. 네. 왜냐하면 이제 뇌가 네. 불안정할 때 네. 약을 잘 쓰면 원래 만든 하나님의 뇌로 돌아가게 좀 도와주니까 집중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이 잘 된다고 할 정도로 약은 잘 쓰면 약인데 문제는 이제 약이 남용을 이럴 때가 문제가 되겠죠. 제게도 지금 이제 암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분들이 이제 오시는 분들이 계시고 약을 잘 처방을 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훨씬 많은 스트레스를 경감하고 내면이 안정이 되면서 암 경과에도 굉장히 좋은 영향을 주는 경험들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의사와 잘 상의하셔서 약을 잘 쓰시면 네, 암 환자에게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꼭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의사들은 꼭 한다. 이 시간에 박준범 원장님께서 몸에 좋은 음식을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네, 어떤 건가요? 네. 암을 치료하는 의사이기 때문에 네. 가장 항암적인 음식을 하나 선택해서 제 이제 생활에 적용을 하는데 네. 그 대표적인 식품이 이 블루베리입니다. 네. 이 블루베리는 알레그릭산이 풍부하고 네. 비타민 C와 E가 풍부하고 네. 그 식이섬유가 풍부하니까 아. 강력한 항산화 역할을 하는 식품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슈퍼푸드의 항암적인 슈퍼푸드의 아주 대표적인 주자라고 보면 되겠고요. 네. 이것이 이제 활성산소, 우리가 스트레스 받고 우리 몸에서 염증 생기고 하는 이제 세포의 독소들을 암 유전자들이 이제 일어나려고 할 때 이것을 청소해주기도 하고 네. 중화시켜주는 좋은 식품입니다. 네. 약 한 컵 정도면 200에서 300g 정도를 매일 아침에 드시면 좋고요. 네. 한 사람이 한 컵 정도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네. 뭐 한두 개 먹는 것보다는 항암을 위해서 한 컵 한 정도 컵 정도. 먹되 예. 이거 블루베리만 먹기가 조금 지루하거든요. 네. 그리고 잘 안 지루하니까. 먹어집니다. 네. 한두 개 한 쏟아 먹으면 집어먹고 되지 않아요? 한 한두 입에? 개 집어먹고 안 먹는데 안 되나? 이것을 식사로 드실 때는 저지방 요거트를 드시면 좋습니다. 저지방 요것도 꼭 강조해 주시네요. 네네. 저지방 요거트는 이제 프로바이오틱스 즉 유산균을 풍부하게 갖고 있고 네. 이것이 이제 장에 내려가면
주로 대장암을 일으키는 나트로시아민과 같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고기가 탄 것들 질소나 나트륨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산화물질이 있는데 이게 거기에 이제 흡착이 되고 배출을 해주는 아주 그 독소 배출에 좋은 효과를 주기도 많이 하고 먹어야 요거트는 대장암, 위암, 유방암의 예방 효과가 탁월하다고 이렇게 보고가 많이 돼 있습니다. 그냥 양은 예. 어느 정도로 먹으면 예, 이것은 큰 숟갈로 한 2개 내지 2개 반 정도를 섞어서 네. 블루베리 한 컵하고 섞어서 먹되 저는 아침에 여기다가 한 가지를 더 어떤 거? 견과류를 넣습니다. 견과류까지. 견과류까지 이 세 개가 조합이 되면 아. 그야말로 항암 음식의 아주 슈퍼 푸드라고 봅니다. 그래서 먹을 때는 뭐 이렇게 하루에 한 번이 아니고 뭐 여러 차례 계속 먹어도 괜찮습니다. 예, 여러 차례 드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바쁜 도시 생활 안에서 최소한 한 번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드시라. 꿀 한 스푼만 꿀만. 여기다 같이 섞으면 예. 맛도 좋고 너무 좋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쉽게 실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이번에는 우리 김민철 원장님께서 네. 정신의학적인 방법, 꿀팁 또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실제 감정 같은 것들이 이 내부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네. 사람의 구조 중에 감정이 저 밑에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은 이제 아이가 자라면서 만들어진다면 감정은 태어날 때부터 있는 생존과 맞닿아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감정을 얼마나 우리가 잘 유지하느냐가 굉장히 내부 환경에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네. 근데 의외로 우리가 이 감정을 잘 관리를 못하는 나라였었습니다. 그렇죠. 네, 감정을 너무 누르고 살아온. 그래서 우리 여성분들은 화병이라는 질병이 있을 정도로 감정을 누르지 않으면 안 되는 우리 이제 문화가 너무 많은데 맞아요. 요즘은 그나마 그 감정을 이상한 데 또 쓰죠. 뭐 이렇게 SNS라든지 뭐 네. 핸드폰에 쓰다 보니까 그렇죠. 감정을 건강하게 느끼고 표현해내고 선순환하는 이 기회가 좀 없는 것 같아요. 네. 감정은 첫 번째 느끼고요. 내가 본인이 느끼고 느끼는 걸 인식을 해야 돼요. 내가 네, 내가. 인식을 하고. 그러니까 느끼는 것과 인식은 조금 다릅니다. 네, 느끼고 인식하고 인식한 것을 표현하고 표현까지. 네.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표현한 것을 공감해 주는 데까지 4단계가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4단계가. 네. 근데 보통 우리가 느끼자마자 누르기를 잘하고요. 네. 또는 이게 안 되는 사람 느끼자마자 터져버려요. 이게 다 표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소리 지른다든지 참는 거는 감정을 양방향으로 잘못 쓰는 거고 네. 이 감정을 느끼고 인식하고 표현하고 표현한 감정을 저기서 공감해주는 이걸 간단하게 지금 한번 해보면서 네, 네. 이게 들으면 이해가 되는데 의외로 우리의 삶에 잘 안 할 때가 많아서 네. 제가 이게 우리 문영미 권사님을 네. 대표로 한번 그래요. 그 감정을 느끼고 표현까지 해볼 겁니다. 예, 지금 그 화이트보드에다가 상황과 감정을 느껴보시고 감정을 이렇게 글로 한번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가능하면 구체적일수록 좋고 감정 단어가 들어가면 좋죠. 일단 그렇게 느끼고 적어보세요. 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나는 혼자 있을 때 외로움과 고독함을 많이 느낀다. 나는 늙는 것이 때론 무섭다. 지금 3단계까지 잘 하셨죠? 네. 그러면 제가 들었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답을 주거나 뭘 가르쳐 주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권사님이 혼자 계실 때 외롭고 고독함을 느끼시는군요. 제가 이해한 게 맞아요, 권사님? 네. 이렇게 그냥 반영해 주는 거예요. 그래요? 더 많이 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또는 권사님 늙어가는 게 두렵다고 하신 게 제가 들었는데 늙어가는 게 많이 두려우신가 봐요. 제가 이해한 게 맞습니까? 맞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됩니다. 우리가 보통 공감 그러면 자꾸 뭔가를 느껴서 뭘 주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무슨 답을. 그건 나중에 하셔야 돼요. 그걸 먼저 하는 순간 저분이 감정을 눌러요. 네, 답을 주면 감정을 보통 누릅니다. 그래서 감정을 누르지 않고 드러난 감정을 제가 삼자가 가감 없이 비판 없이 판단 없이 틀리든 맞든 관계없어요. 당신이 지금 이걸 느끼고 있군요. 느끼고 있는 것 자체를 우리가 비난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지. 감정을 내가 받아서 이렇게 반영해주면 일단 감정의 선순환을 한번 하는 거죠. 예, 그때까지만 하셔도 충분히 감정은 표현되고 부정적 감정은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기대되는 시간인데요. 네. 항상 맛있는 먹거리로 우리를 즐겁게 해주시는 권혁선 원장님인데 오늘은 어랏? 없네? 아니, 먹기 싫은 것만 잔뜩 이렇게 한 살림 차리신 것 같은데 네. 맞습니까? 네. 늘 제가 이제 먹는 거 소개했는데 오늘 박준범 원장님께서 제 자리를 뺏었어요. 아, 네, 선수를 그래서 제가 치셨죠. 네. 반대로 사실은 요 흰색 5가지예요. 네.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 너무나 많이 섭취하고 있는데 이것만 바꾸셔도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끊거나 바꿔야 될 5가지 재료. 네. 흰 설탕, 정제당, 네. 그다음에 흰 쌀밥, 흰 밀가루, 그다음에 흰 소금, 네, 흰 조미료. 네. 네, 요 5가지가 이제 오늘 재료입니다. 네. 이 흰 설탕은 정제당이죠. 그래서 이 정제당은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나요.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날 때마다 우리 몸에 인슐린이 과다 분비가 되고 그러면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서 암세포들이 증식하기 때문에 설탕을 천연당으로 바꿔야 돼요. 네. 흰 쌀과 흰 밀가루는 이것 또한 이제 우리 몸에 인슐린 분비가 많이 되게 만드는 음식으로서 IGF-1이라는 호르몬 분비를 많이 유발합니다. 이건 우리 조직을 재생하는 호르몬이기도 하지만 과다 분비가 될 때 암세포의 발생률도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과다 섭취하는 거를 좀 중지하셔야 되고 그래서 통밀 이쪽으로 바꾸셔야 되고요. 정제 소금은 우리가 짜게 먹는 한국 사람들의 생활 습관 때문에 위암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정제당은 천연당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조미료는 우리가 우리 통조림이라든지 우리 가공식품들에 많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조미료를 많이 써서 음식 하잖아요. 네. 이것들이 또한 암을 유발하는 음식입니다. 예. 우리는 네. 그냥 맵고 짜게 먹어야 그게 아니에요, 제일 맛있어. 아니에요. 그게 제일 맛있어. 한 시간 내내 암 예방에 좋은 거 다 전수해 주셨더니 그냥 우리는 맵고짜는 거. 네. 제발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 저렇게 하지 마시고 예,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얘기해 주시는 거 약간 순종해 보시는 거 어떨까? 그런 권해봅니다. 생각이. 마지막으로 예. 우리 김석균 목사님, 네. 암 치료로 지금 사투를 벌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음. 또 그분들 치료하고 계시는 환자분들도 계신데 힘내라고 응원과 축복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작곡을 하잖아요. 네. 작사도 하잖아요. 언젠가 이런 가사를 쓴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닦아주지 못할 눈물은 없다. 네. 하나님이 위로하지 못할 슬픔은 없다. 하나님은 눈물도 아멘. 닦아주고 슬픔도 위로해 줄 수 네. 있어요. 하나 더. 하나님이 치료하지 못할 질병은 없다. 아멘. 네. 근데 이제 그런 걸 알면서도 사실 사람의 기대, 네. 위로할 사람이 위로해주고 또 내 눈물 닦아줄 사람, 닦아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곁에는. 네, 맞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서로 곁에 있으면서 위로해주고 힘을 주고 복주다 주고요. 네. 더더욱 하나님께서 매일 그 삶의 현장에 또 고통의 현장에 치료받고 있는 현장에 함께 계시며 우린 예수 잘 믿고 있으니 이 육체가 죽는다고 해도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것이기 때문에 아멘. 고통이 없는 곳, 눈물이 없는 곳, 다시는 죽음이 없는 그곳에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곳에서 살 것을 기대하면서 먼저 가거니 늦게 가거니 하면서 서로 그렇게 힘을 북돋주고 네. 살다가 모두 천국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힘내십시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힘이 납니다. 예. 네. 자, 그럴 때 우리 다 같이 외치면서 이 백설기에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 배!